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꿈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잠자다가 옆에 주무시는 분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이 독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때 운동을 하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해마의 위축이 점점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떨어진다. 전 인구의 10%가 100세 이상 노인인 그런 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잘 공통점을 보니까 먹거리에 큰 특징이 있더라. 안녕하세요. 뇌톡 시청자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한설희 교수입니다. 지난주 9월 21일은 국가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치매의 위험성이랄지 혹은 치매가 그렇게 위험하지만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또 치매가 그러면 얼마나 심하냐 하면 노인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이제 치매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며 또 예방법은 무엇이 있고 또 내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적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 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정말로 환자가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손상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이전에 비해서 어떤 성격 변화가 심하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생활 기능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직업적인 업무 수행이라든지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를 신경학적 검사나 실험실 검사나 아니면 뇌 MRI와 CT와 같은 신경 영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원인까지 찾아보는 그런 것이 이제 진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특히 연세와 교육 수준에 비교해 가지고 내가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는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나 기억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신경심리 검사를 할 적에는 교육 수준과 나이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장애나 언어장애나 낯선 데서 길을 찾는 공간지각력이나 또는 계산력이나 스스로 뭘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두엽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 신경 심리 검사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83살 드신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 이제 최근에 밝혀진 심장 판막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약물을 복용을 하셨더라고요. 병원에 오시기 3일 전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자꾸 뒷덜미를 자면서 나 여기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글씨를 잘 입력을 못 하겠고 전송 버튼이 뭐지 이렇게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니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이전과 같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목격이 돼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3일 전에 갑자기 생긴 걸 봐서는 이건 뇌 안에 어떤 사단이 났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급하게 뇌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로 뇌경색이 온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 뇌경색 치매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환자의 성격이나 행동 변화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좋았다 나빴다 이런 그 감정 변화가 심하든지 그 반대로 좋은 걸 보고도 좋은 줄 모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무감동증, 헛걸 보거나 하는 어떤 환시나 환청이 있든지 아니면 남을 의심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망상이 있다든지
또는 흔한 것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집 아니야. 나 빨리 집에 데려다 줘. 가족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집 밖에 모시고 나가서 가만히 밖에서 보면 우리 집이네. 다시 들어오고. 환경이 이전과 조금만 달라지면 환자는 그거를 인지 못하고 내 방, 내 집이 아닌 거로 인식을 해서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인지 저하와 이상 행동.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적인 업무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치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치매가 되면 일상생활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출입을 할 적에 뒤처리가 잘 안 되고요. 식사할 적에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반찬을 한두 가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먹는다든지 전화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는 거, 그다음에 리모컨 가지고 보고 싶은 TV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청소나 설거지 상태가 이전만 못하게 돼. 자꾸 빼먹는 데도 있고, 닦은 데를 계속 닦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시장을 보러 가면 사온 물건을 계속 같은 걸 또 사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실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것은 이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치매 증상들이 왜 생겼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걸 우리가 이제 발성이나 구음 장애라고 그러고요. 삼킴 장애가 있는지 이것도 꼭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보게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랄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걸을 적에 팔을 흔드는지 아니면 균형이 잘 잡히는지 보폭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우리가 이분의 균형 감각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학적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검사라는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특정 호르몬이나 비타민이 부족해도 인지 기능이 자꾸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매 검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특정 비타민들이나 콜레스테롤 이외의 호르몬 검사를 이제 더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감염병이 있어도 신경세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염병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건 뭐 자식한테 유전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알츠하이머병에 잘 걸리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부정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한쪽의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CT나 MRI 같은 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신경 영상 검사라고 그럽니다. 이 신경 영상 검사를 왜 하냐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검사를 해요. 뇌 안에 이상 물질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것.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이라고 하는데 페트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페트 검사를 하면은 이상 물질이 어디 많이 쌓였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갖다 감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돼. 특히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상 기법입니다. 치매는 어떤 치매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처음에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을 위주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오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인지 기능이 나빠져. 이 사람은 혈관성 치매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생소하지만 꼭 아셔야 될 병 중에 루이체 치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이 소체라는 것이 이제 침착이 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알츠하이머병처럼 기억력도 나빠지만 동시에 파킨슨병 증상이 같이 나타나요.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손을 떨고 하는 그런 것이 같이 나타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꿈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잠자다가 옆에 주무시는 분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꿈을 꾸는 동안에 그 악몽을 꾸면 그걸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어떤 환시 증상이 보이거나 헛게 들리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무서워할 텐데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즐기는 듯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치매들이 현대의학으로서
낫게 할 수 있는지, 치료가 가능한지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치매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병을 앓는 동안에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환자가 좀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이런 약을 우리가 증상 치료제 혹은 대증요법이라 얘기를 해요. 지난 15년, 2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완전히 늦추는 근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원인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독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성 물질을 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어낼 적에 뇌에 이걸 나오게 했는가? 처음에는 한목적적으로 우리 신경세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치거나 할 적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엔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만 나와서 치료가 됐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걸 비근한 예를 들면 꽃이 시들지 않도록 적당히 물을 주면 싱싱하게 잘 유지가 되죠.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을 매일 주게 되면 화초들이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결국 시들러 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경세포도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나왔더니 아밀로이드가 너무 과하게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저기 신경염증도 생기고 또 2차적으로 그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도 엉키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저희 병원을 비롯한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지난 한 5, 6년 동안 국제적 임상 연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약 개발에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FDA라는 데서 이제 승인을 해서 약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5월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으나 약의 수입 과정이랄지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이러는 거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난 연말에 도입되고 본격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환자도 이 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인지장애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만 저 독성 물질을 없앰으로써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그런 약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뭘 하면 치매에 안 걸려요? 우리 어머니처럼 안 돼요? 뭘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이제 어떤 음식으로서 어떤 병을 고치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이제 과학자였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한 줌에 예방을 하면 한 보따리의 치료와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맞는 것이죠. 그것이 흔히 아는 말로 40살 이후에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세 이후에 내 뇌의 건강, 치매를 비롯해 가지고 이것은 다 내 탓이다. 다른 사람 탓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질환은 물론이고 모든 질환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인자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를 포함한 유전적인 소인. 그 A4E라는 이 특정 유전자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2, 3, 4, 세 가지 중에 부모로부터 하나씩 골라가지고 두 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아주 내가 운이 없게 이 4자를 두 개 갖고 태어나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내지 12배 정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태어나더라도 4배 내지 5배 위험도가 있어요. 그럼 나는 큰일 났네.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유전자가 나쁘게 두 개가 있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위험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모든 질환에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 생각에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란셋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출판되는 이런 란셋이라는 잡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치매 특별위원회에서 매 3년 혹은 4년마다 새로 발견된 위험인자 이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위험인자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난청, 그다음에 고지혈증 중에 특히 LDL 콜레스테롤 이것들은
특히 이제 난청과 시력 같은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그중에 청각 자극이 계속해서 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청이 생겨 가지고 그런 자극이 없어진다 생각했을 적에 그러면 거꾸로 뇌가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치매로 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인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낮 동안에 그냥 누워 계시거나 TV만 보시지 말고 서예나 그림 그리기 혹은 외국어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걸 해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영어 혹은 일어를 배워서 언제 써먹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움 그 자체, 배우는 과정에 내 뇌가 계속해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8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초등교육도 못 받은 사람하고는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 할머니인데 상당히 교육도 못 받으시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시는데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계산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 앉아 가지고 돈 계산했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와서 다른 문제 많이 생길지라도 본인이 열심히 했던 분야는 증강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많이 강화시켜 놓으면은 치매에 그만큼 저항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인제 요즘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인지 비축 혹은 인지 예비능이라고 그러고 그만큼 많이 내가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거에 노출될수록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적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늦은 나이에도 외국어를 배우고 서예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니까 놀고 먹어도 나는 치매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만약에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더라도 뇌를 활발히 쓰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출입자만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은 머리 쓰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더라도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운동하는 동안에 혈중에 NGF라고 해서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퇴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여성분의 경우는 하루에 6,000보에서 8,000보, 남성분의 경우는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는 게 좋겠다. 그러면 뒷짐지고 천천히 20,000보 걸어도 효과가 없어요. 보통 왜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보통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은 2번 내지 3번은 고강도의 그런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이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개선이 되고 뇌혈류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운동을 하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까 얘기한 신경 영양 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마의 위축이 점점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반드시 체육관에 가 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해야 되냐. 돈 안 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것은요. 아파트 층계 걸어 올라가기입니다. 물론 인제 내려올 때는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실 적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요. 올라갈 적에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20층 산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는 한 5 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다음 날은 6 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늘려서 20 층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히 이 하체에 근육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 존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 세계의 5 지역 그러니까 뭐 이태리의 특정 지역, 코스타리카,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역, 그다음에 이태리의 사르디냐라는 섬 이런 곳은 80세 이상 다 살고 그다음에 전 인구의 10%가 100세 이상 노인인 그런 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잘 공통점을 보니까 먹거리에 큰 특징이 있더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지중해 식단이에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을 보면 신선한 야채, 과일, 그다음에 인제 우리처럼 흰 쌀밥, 흰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 현미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제 갓 잡은 해산물들
올리브 오일 중에 특히 이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아주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매일같이 운동하고 먹는 통곡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지 못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2~3일에 한 번씩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누구 생일 때만 먹어라. 이게 이제 지중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어렵긴 한데요. 가능한 한 저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에 슈퍼푸드라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 녹색 잎채소,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계피, 우리가 보통 카레라이스의 원료인 강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코코넛 기름, 그다음에 이제 호두라든지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면은 뇌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입니다. 제 진료를 오는 환자분들 혹은 보호자분들한테 꼭 권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생각 바꾸기인데요. 이 생각 바꾸기는 아까 14가지 치매 예방의 것이 모든 수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생각 젊게 하게.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내 뇌의 자극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생각 젊게 하기고요. 그다음에 각성하고 금주금연. 사실은 알코올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백해무익한 담배, 이거는 독성 물질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거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걷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꾸밈없는 뇌 건강 식단,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드실 적에는 가능하면 지방의 분포가 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드셔야 될 거죠.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이웃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아까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뇌의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럴까요? 엔돌핀은 그런 우리의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고 신경세포 영양인자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뇌가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장에 생각 바꾸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조금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면 누구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런 치매 없이 100세까지 좋은 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